한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의 친중소기업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리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이 마련되는 한편 대기업 갑질 규제와 함께 청년 채용임금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희 경제펀치에서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진단해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맡고 계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소기업학회. 요즘 좀 바빠질 듯한 그런 학회 이름입니다. 특히 네. 새 정부 들어서 뭔가 여기저기서 중소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학회가 이제 40년 역사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사실 중소기업 분야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려운 사실은 많은 연구 과제를 안고 있는 학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새로운 부처가 탄생한다고 그래요. 네. 중소기업 학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런 청을 네. 앞으로 좀 승격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네. 드디어 이번에 아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네. 저희 학회 차원에서는 네.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더 네. 힘이 실리고 네.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좀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이번 이름도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정부 조직 이름이 네. 돼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다 포함된다고 네. 볼 수 있고 중소기업은 사실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로 따졌고 또 매출로 지금은 또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은 종업원 수로 볼 때는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300인 이하. 예.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기업, 중기업. 서비스업 관련 쪽 분야는 1인에서 4인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요. 제조라든가 공인 쪽에 소공인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1인에서 9인까지입니다. 10인 미만이 예. 소상공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인 그다음에 10인 10인 이상부터 49인까지를 이제 소기업이라고 그러고 49인까지 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50인부터는 또 이제 50인부터 중기업이다. 300인까지가 중기업이 이렇게 중기업. 우리 중소기업 그러면 대충 그러면 이제 대상 업체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경제에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이랄까 위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9988이라고 그럽니다. 9988. 네. 그래서 기업체 수로 보면은 9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고용에서 본다 그러면은 88%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경제에 어떤 미치는 어떤 이런 영향 비중을 볼 때 특히 이제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한국에 주된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은 사실 전체 매출 비중들은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사실 크게 더 늘어나지 거기에 맞게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작은 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 경제학 교수님이시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초기 유아 단계의 어떤 성장 단계의 기업이라든지 일부 좀 키워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고 나면 기업은 좀 놔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잘못 과보하다 보면 다른 기업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기업 생태계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 왜 키워야 됩니까? 현재 우리 경제 구조가 점차 갈수록 대기업에 좀 종속되는 경제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사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지금 전체 중소기업에서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예전보다는 점점 이게 더 커지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중소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자리 부분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 우리 일자리를 다 이제 지켜주고 있고 일자리에 어쨌든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납품업체들이 일은 열심히 중소기업이 하는데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납품업체들이 크게 처져 있거든요. 네. 그럼 점점 대중소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보면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이것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너무 대기업에 종속된 것보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독립된 어떤 그런 경영체제, 사업체제를 더 갖춰갈 수 있는, 이들이 또 수출 여건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좀 더 크지 사실 않을까. 기업 환경, 생태계라는 게 놔두면 대기업이 사실 우월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무래도 강자가 그 지배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잘하는 업체가 더 잘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다수가 사실은 약자의 입장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래서 정부가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시장에 맡겨둘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를. 대기업과 말씀 주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양극화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어떤 그 시장의 실패 결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많이 맡겨놨는데 대기업도 성장하고 이런 그동안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함께 성장하면서 이들도 소득이 또 많이 높아지는 거였더라면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뭐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개입할 필요성이 좀 줄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점점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이렇게 아마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조그맣지만 강한 기업들이 생기고 그 기업이 오히려 큰 기업들을 물리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자연 생태계의 섭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사실 그동안은 이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영원한 대기업일 수는 없죠. 시장에서 또 퇴출되는 기업도 그동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대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하나 바라보면 중소기업들이 같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경영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린 중소기업이라는 식구들, 협력업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물론 대기업들을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요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협력업체들도 대기업이 성장하면 원청이 성장하면 1차, 2차, 3차 이런 하청업체들도 함께 이렇게 그만큼 잘 성장할 수 있는 해왔더라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그렇게 뭐 불공정 문제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좀 덜 나왔을 텐데. 근데 뭐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중소기업이 좀 열세에 있는 게 분명하고 대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이 정부의 한번 그 거는 기대랄까요? 앞으로의 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탄생을 할 텐데 또 이 탄생을 보면서 조금 이제 염려하는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의 어떤 역할 이게 자칫 또 충돌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지나간 사례라도 뭐 이런 경우 이런 식의 충돌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사례를 좀 한두 가지 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가장 그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것이 유통입니다. 유통 분야인데 그럼 이제 유통 산업이라고 보게 되면은 거기는 대형 유통업체도 있고 또 조그만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러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 이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발전시키려면은 규제를 많이 없애고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면 진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유통업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2010년대가 이제 넘어서면서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규제가 도입되는 거죠. 이렇게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제 부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산업부는 이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규제하지 말고 이거는 대형 유통업체가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입장이고 또 중소기업 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규제가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소상공인들 이런 바로 이 업체들이 다들 이 시장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규제라는 것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게 좀 충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정책의 조화를 가져갈 거냐. 아마 이게 이번 정부에서도 하나의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선봉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9988의 하나의 상징인데 실제 그 중소기업들이 하소연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기술 탈취라든지 대기업들의 어떤 특정 자기 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부가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하게 정책을 펴는 측면보다는 뭐 다른 어느 부처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일탈이 있으면 뭐 검찰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좀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공적인 측면만 보다 보니까 여전히 실제 어떤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의 어떤 것은 빠져나가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혁신을 해서 이래서 비용 절감을 만들었습니다. 뭐 기술 혁신을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노력을 한 거죠. 투자를 하고 했더니 만약에 대기업이 그걸 보고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납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공급 가격을 낮춰라. 왜냐하면은 그동안 받던 그걸 그대로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좀 원가 절감의 어떤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요구할 경우에 자 그걸 예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불공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원가 절감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해봐야 결국에는 그 열매는 대기업이 가져가 버리는구나. 내가 그걸 가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측면을 잡아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원가 절감의 어떤 기술 지원을 많이 중기청이 했어요. 중소기업이 했는데 그 이제 열매가 예를 든다면 대기업이 또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공정 측면에서 다뤄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정부가 뭐 공정거래위원회를 떠가지고 중기부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대기업하고 이것이 이런 어떤 그런 거래관계나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것이 공정 불공정을 좀 넘어서서 이것이 서로가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적인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뭐 공정위원회도 해야 되겠지만 또 중기부라 이런 부처가 또 해야 되고 또 R&D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하나의 자기의 롤 모델이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경제 기업 생태계가 참 대기업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또 이 통계가 하나 또 있더군요. 중소기업의 대출 거부율을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유난히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좀 꺼리는 그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은 이런 뭐 신용도라든가 또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은행권 쪽에서는 사실은 리스크 있는 쪽으로 이런 대출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뭔가
분명한 어떤 내가 채권 회수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민간 시중은행이야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제은행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기술보증기금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현재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이것이 뭐 담보력도 없다라든가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현재 어떤 기술력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사실 이게 자금 조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금 조달이 이게 사실 어떤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앞으로 네. 이런 어떤 뭐 정책 금융적인 네. 측면에서 네. 좀 더 기업들이 그런 어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제도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좀 예, 강화가 예. 되지 예,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이 대출 관련해서는 특히 저는 그 요번 아까 말씀 주신 기술신용보증기금 네. 이쪽이 이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나의 관할로 네, 맞습니다. 넘어오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네. 뭐 기획재정부 뭐 이쪽 네, 관할을 그렇습니다. 받다가 이쪽으로 네. 넘어오면 소위 말해서 이 족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뭐 중소기업계에서도 그동안 좀 요구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면은 금융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강조를 할 거고 중소기업부는 뭐 그것보다도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왔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은 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기금은 또 오지 않았거든요. 네.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하나는 또 오고 하나는 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기술보증기금은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업부가 세부가 일정한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보고요. 또 금융위원회도 또 당연하게 금융관리감독 이런 측면에서도 역할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역할이 좀 더 명확해진 반면에 네. 신용보증기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겠어요. 네, 중소기업부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부채 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전에 정부가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부가 네. 같이 있던 협력 체제가 잘 또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뭐 너무 그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아까 범주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기준 웬만큼 좀 그 한계 도달하면 일부러 안 넘어가려고 그런다는 네. 거 아닙니까? 보호막이 너무 따뜻해서 네. 앞으로 이 보호막 또는 그 해구산이 더 따뜻해져서 우물 안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더 양산되는 거 아니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 주면은 그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하고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대기업들이 어떤 자본의 힘만을 가지고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가는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런 어떤 보호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 보호 속에서 자생력을 잃지 않는 네. 이런 원칙은 분명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바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세상은 뭐 대기업들이 그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게 통계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여전히 현격히 낮아요. 네. 이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너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소위 그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로컬 기업들과의 어떤 가격 경쟁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면 아마 그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주장하고 나올 불거질 수 가능성이 있지 있습니다.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죠. 지원 방법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가 수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뭐 앞으로 이 비중이 점점 커졌을 경우에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네. 요즘에 큰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최저임금 3년 내에 10,000원이니까 이거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시나요?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사실은 큰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이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는데 하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사실 우려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사실은 잘 강구가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네. 이런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이제 그 한국노총의 그 최저임금 담당하는 그 부위원장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려도 무슨 카드 수수료라든지 다른 부담들을 많이 줄여주다 보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통계를 찾아보면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 근로시간의 임금 역전으로 인해서 신규 창업이 크게 감소할 거다.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노총 쪽의 입장처럼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부담이 사실은 큽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는 소상공인들은 자가 노동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뭐 생각도 들고요.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간다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이제 네. 그 속도라든지 네. 어떤 그 부담 여력이 이제 감안돼서 네.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아마 종합적으로 이 정부가 하여튼 중소기업을 상당히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위주로 돼 있다고 하는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많이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부처 하나 만드는 걸로 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학회 입장에서 한번 주신다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제 또 조치로서 청으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보면 이게 좀 중복성도 있는데, 이 중복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실 거버넌스적인 어떤 이런 대책도 또 뒷받침도 많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업에 또 임할 수 있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사회든지 간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네. 희망이 없으면은 사실은 내일이 사실은 네, 별로 네. 이렇게 의미가 별로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그 정책의 네. 성과를 잘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또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도 네. 사실은 오히려 잘못된 또 결과를 낳을 수도 네. 있겠죠. 예, 지금까지 한국중소기업학회 장 맡고 계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업체 맥킨지라고 있죠. 거기서 중소기업을 뭐 샴페인 잔에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샴페인 잔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가느다란 손잡이가 있는데요. 위에는 널찍하고 무슨 대기업, 우리 중소기업은 좀 가는 부분, 제일 밑에 영세기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가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세기업도 뭔가 두툼해져야 되고, 중소기업도 뭔가 성장 견인력이 있을 만큼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건강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